윤고은의 EBS 북카페 쉽지 않은 하루에 건네는 한 편의 에세이 꺼내 먹어요의 김신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3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3월 1일 3일절이기도 하고요. 와 이제 3월이 정말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 달이 또 바뀌었습니다. 더 물을 수 없게 이제 한 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 한 해를 우리 지금 3개월째 계속 네, 3개월이 시작하고 뭐예요? 있지만 지난달 한 11월부터 한 해를 시작할 준비를 네. 계속 강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네. 마침내 거의 3월이 오고 말았고요, 여러분. 한 이제 1년 더 이상 물러나실 수 없어요. 1년에 반년은 우리 한 해를 시작하는 느낌인데요. 그래도 이제 3월은 우리 몸에 각인된 신학기의 추억이 있기 음. 때문에 뭐든 이제 시작하는. 근데 어른들은 3월이 딱히 뭐가 있진 않죠. 그렇지는 않지만 3월은 시작이라는 느낌은 계속 잘 남아 있는 것 어울리죠. 같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3월이면 종종 그런 청탁도 원고 청탁도 받았던 것 같고요. 뭐 시작이나 새 아. 출발과 관련된 네. 그런 거 보면은 아마 모두에게 시작의 달이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2024년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집 안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좀 거하게 하셨던 분들 네. 1월, 2월 정도까지는 아마 그냥 두시는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지금 3월 1일까지도. 근데 이제 3월이면 여러분 이제 빼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쵸? 하긴 저 주말에 갔던 카페에도 아직 있었던 것 같아요. 카페에도. 네. 그런 경우 있어요. 1년 내내 그냥 크리스마스 상점처럼 되어 그쵸.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무튼 3월이면 이제 크리스마스 그쵸. 트리 좀 정리해서 봄맞이 준비를 해야 되는 네. 달이 왔기 때문에 네. 그쵸. 자, 그러면 오늘도 고민을 가진 카페이님이 북카페에 오셨습니다. 식탁에 앉은 분 어떤 분일지 바로 만나볼게요. 밥, 물, 엄마. 어린 나에게 세상은 이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다 하루를 보내면 그만큼 자라면 내 신발굽에는 또 다른 단어와 기억, 사람과 생각이 쌓였고 나는 어느새 훌쩍 커버리곤 했다. 너무 급히 자란 성장통일까? 그 아픔에 가끔 나는 나를 키워준 그 기억들을 잊어버리곤 했다. 그래서 가끔 나는 뒤적인다. 나라는 블록의 틈새들을. 오늘 북카페 테이블에 앉은 손님 어떤 분인가요? 네, 사실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된 뒤에 이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한 번씩 되짚어 볼 때가 있잖아요. 이게 드문드문 떠오를 때도 있고 어떤 그렇죠. 계기로 혹은 왜 나는 지금의 이런 사람이 된 것일까 할 때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가서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나 나한테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복기해 볼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오신 손님도 나라는 블록의 이제 틈새들을 한번 뒤적여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좀 찾아보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런 감정 상태는 우리에게 뭐 불시에 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많이들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뒤적뒤적 하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긴 한데 사실 3월 1일에 만나고 싶은 분은 아니에요. 이분도. 맞아요. 저도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읽으면서 우울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런. 테이블에 앉은 분을 일단 앉힌 다음에 어서 오세요. 하면서 앉힌 다음에 흉보잖아요. 막 대놓고 앞에서.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하세요? 이러는데 아니 이런 생각은 그래요. 밥, 물, 엄마. 왜 이렇게 지금 짠해요? 3월 1일부터 힘 빠지게 지금.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월 1일은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들에게 새 출발의 시기로 더 크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그러다 그쵸. 보니까 주변에 저는 3월 싫다고 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 이사를 많이 다녔거나 전학을 많이 다녔을 때 항상 적응해야 되는 시기였고 그 또 또래 집단 사이에서 이렇게 좀 섞이기 위해서 네. 괜한 그 농담과 웃음과 노력을 해야 됐던 사회의 옷을 입어야 네, 되니까 여러 가지 기억들이 담겨 있는 3월이기도 해서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연결시켜 보면은 어울리는 사연이기도 한 것 같네요. 맞아요.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강박을
질 수밖에 없는 3월인데 3월 초인데 게다가 오늘 1일. 근데 유예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쵸? 그쵸. 작가님은 어렸을 때 기억이 좀 잘 떠오르는 편이세요? 저 잘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최초의 기억이 잘 모르겠어요. 왜 웃으세요? 글쩍글쩍하면서 얘기하셔서. 나 왜 글쩍거리지? 지금 너무 이것도 약간 뭐랄까 이렇게 틀에 박힌 행동 같은 느낌인데 갑자기 왜 뭔가를 잘 모른다고 할 때 글쩍글쩍하는. 진짜 그렇게 돼버렸네요. 어릴 때 기억 잘 안 나는데 그냥 들은 얘기를 가지고 제가 재구성을 해서 이게 제가 기억하는 건지 아니면 듣다 보니까 그냥 상상을 하게 된 건지가 좀 모호하죠. 소설가 분들은 그 유년에 대한 걸 한 번쯤 정리해서 단편으로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독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그쵸. 그런 오해 좀 받으시지 않나요? 기억력에 대해. 오해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것은 이제 작가 입장에서 어차피 많은 글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건 나의 자전적인 소설이야라고 막 이렇게 하고 쓰더라도 아마 그 과정 중에 가공이 돼서 맞아요. 작가 자체는 그게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어요. 예. 저는 근데 좀 그 특히 유년을 다룬 소설들 너무 재밌게 읽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저도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안 떠오르는데 네. 글을 보면 떠올라요. 남의 글을 보면. 그래서 나의 기억까지. 네, 그런 뭐 소설가 분들이 쓰신 그렇게 자전적인 이야기다라고 해서 쓰신 것들 볼 네. 때도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 이런 풍경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친구가 있었어.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돼서 좀 어렸을 때 기억이 희미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설책을 많이 읽으셔라. 이야기도 드리고 싶어요. 타인의 고백을 보면 나의 맞아요. 기억이 떠오른다. 저는 사실은 에세이에 더 많이 쓰긴 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어떤 진짜 경험들을 네. 그대로 쓴 것은 에세이에 많이 썼었고 실제로 소설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대놓고 쓴 적이 없는 게 결이 좀 안 맞아요. 너무 시트콤 같았어요. 저의 어릴 때 그 들은 얘기들은 작가님 작품 그 세계와 작품 세계에 쓸 수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진 않은 느낌? 소설과 에세이가 많이 다른 작가 중에 한 명. 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저 어릴 때 이제 들은 얘기죠. 이건 제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짐을 들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산 걸 잔뜩 들고 이렇게 가시고 제가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동네 아주머니가 이렇게 짐을 무겁네 하면서 들어준 거예요. 저희 엄마 거를. 근데 제가 뒤에서 훌쩍훌쩍 울었다는 거죠. 우리 엄마 건데, 막 우리 엄마 건데. 뺏은 건 줄 알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게 되게 많아요. 에세이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세이가 되죠. 소설은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귀여운 소설이면은 쓴 것도 몇 개 있긴 하네요. 얘기하다 보니 생각이 나네요. 이제 기억나는. 네. 소설 쓴 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15년 써서 그렇긴 하다. 썼던 게 그럴 또 수 있을 있기도 것 하네요.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어린 시절에 나는 기억력이 희미하다 하는 카페인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저는 되게 잘 생각나요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후자라면 부러워요. 그런 분들. 뭘 하셔야 되죠? 에세이 테이블에 쓰시라고요. 그럼요. 그쵸. 나의 유년.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못 쓰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소설이나 에세이를 찾아보면 또 그 사람의 유년에 나의 유년이 겹쳐서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책 여백에다가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에세이로 옮겨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기억이 좋으나 안 좋으나 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다음에는 이제 유년에 대한 에세이를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길게 해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신지 작가님 기억이 잘 못한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신지 작가님 기억은 모르겠지만 기록의 힘은 또 네. 굉장히 믿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지 작가님이 기억하시는 어릴 때 한 장면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저도 어디에 글로 썼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들 기억을 못하네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요. 자다가 눈을 떴더니 눈앞에 송아지가 같이 자고 있었어요. 송아지. 네, 그게 그 어렸을 때 이제 집에 송아지가 너무 한겨울에 태어나서 네. 새벽에 태어나니까 얼어 죽을까봐 아버지가 이렇게 모포에 싸서 그러니까 잠깐만 안방에 따뜻한 아랫목에 이제 네. 두려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진짜 좀 꿈 같은 상황이잖아요. 눈을 그렇죠. 떴는데 송아지가 꿈뻑꿈뻑하고 있으면 우와. 근데 그 장면이 너무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신지 작가님과. 근데 이 얘기하면 항상 나이 속인 거 아니냐는 80년대생이 그랬을 리가 없다. 아니 있을 수 있죠. 80년대도 송아지 있었는데. 있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는 이제 도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 너무 좋다. 송아지 어느 정도 몸집이 어느 정도였어요? 작가님 정도. 아 그 진짜? 전 너무 작은 이미지 생각했는데 저만 했다고요? 작가님 상체 지금 앉아 계신 딱 그 느낌 정도? 그럼요. 송아지 크죠. 작가님이 아지인데 아담하시기도 하고. 송아지인데 제가 상상한 이미지랑 너무 다른데요 지금? 근데 아무튼 그렇게 꿈뻑꿈뻑 보고 있었던 어느 겨울밤의 한 장면이 남아 있어요. 와 이런 장면 진짜 이렇게 듣다 보면 음. 사람들 생각나는 거 많을 거라고요. 맞아요. 병아리 품으신 분들도 많을 테고. 맞아요. 그쵸? 그리고 뭐 꼭 시골에 살지 않으셔도 외할머니 집, 할머니 집 갔을 때 최초로 어떤 동물을 보고 느꼈던 감정들 그런 것들 떠오르면 이제 글로 써서 보내주십시오. 와, 너무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 기억, 과거의 기억을 계속 헤집고 그 안에 이제 좀 머물고 싶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그걸 계속 하고 계신 그분께 어떤 책을 신지 작가님이 선물로 주실지 음악 듣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일의 집이 있었지. 그러면 북카페 테이블에 얹을 책, 신지 작가님 어떤 책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김나무 작가님의 조금 불편해도 나랑 노니까 좋지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나랑 노니까 좋지. 왜 이렇게 다정해요? 그쵸. 책 제목이. 저도 제목에 약간 요즘 말로 치여서 산 책이었는데요. 아. 최근에 읽은 에세이 중에 굉장히 좋았고요. 네. 이 책은 그 청각 장애인 동생을 둔 이제 비장애인 누나가 어렸을 때 기억을 많이 회고하면서 쓴 에세이인데 만화가 섞여 있어요. 그림을 아. 그리는 분이셔서. 네. 그래서 구체적인 장면들이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고 또 읽으면서 이제 저의 유년도 많이 겹쳐서 보게 됐고 네. 형제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형제와 어떤 놀이를 하고 어떤 정서적으로 감정들을 주고받으면서 자랐는지도 같이 이제 떠올리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김나무 작가님 지금 그림 그 만화도 직접 그리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작가님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김나무 작가님은 본명이 김성은님이신데 이제 작업할 때는 김나무 작가님으로 작업을 하신다고 해요. 네. 그래서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셨고 반려자인 이 마이클 월린과 고양이의 마음이란 책 그리고 이름이 같은 친구 김성은과 A와 B라는 책 등을 쓰셨고요. 이 책에서 이제 처음으로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읽은 그 에세이 중에 안온 작가님이 쓴 1인칭 가난이라는 책도 있었는데요. 1인칭 가난. 네. 그 책과 이 책이 좀 닮은 듯 좀 비슷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이제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한 회고를 하면서 쓰인 글이에요. 그 1인칭 가난은 20년 동안 기초수급자로 살아온 청년이 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자기 삶을 쭉 회고하면서 쓴 거였는데 이 또 김나무 작가님은 청각장애인 동생과 자랐던 유년에 대한 거를 회고를 하면서 에세이로 쓰셨고 이런 에세이들 볼 때 우리가 소설 읽을 때도 소설 덕분에 한 인물의 삶을 되게 깊이 이해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렇죠. 또 에세이는 다른 측면에서 이 구체적이고 생생한 장면들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되게 한 사람을 또 그런 어떤 특수한 삶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소설이든 에세이든 뭐 시도 그렇고 뭐 어떤 종류든 사실 책을 읽으면 공감력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나 잃어가고 있는 맞아요. 그것들을 맞아요. 분명히 우리 안에 있었을 테니까 네. 회복하는 데에 큰 효과란 말을 쓰기도 좀 너무 성과 위주의 건가 싶긴 하지만 솔직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이 책 덕분에 사실 집안에 이제 장애인인 가족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포커싱이 많이 맞춰질 수밖에 네. 없고 생활 전반이 다 그 사람을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어린 시절에 장애를 갖게 된
그 형제를 둔 비장애인 이 형제의 이야기는 또 묻히기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는 어떤 감정들을 겪고 어린 시절에 어쨌든 부모의 그 보살핌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처음으로 이 책으로 좀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 김나무 작가님께 이런 에세이를 써주셔서 되게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 북카페 테이블에 앉은 손님께 이 책을 추천하시는 이유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어린 시절에 누구나 좋았던 기억도 있고 떠올리기 싫은 기억도 있고 이런 게 다 아, 뒤섞여 있을 것 네. 같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어쨌든 이 책 소개만으로 그냥 이 사람의 어린 시절 힘들었을 거라고 쉽게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길어올린 서로 좀 사랑했던 소중한 순간들도 있고 이 과정 자체가 이 작가님에게도 굉장히 치유가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대한 좀 복잡한 심정을 갖고 계신 카페인 분들 또 오늘 에세이 테이블 손님 계시다면은 이 책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내가 한번 써봄으로써 어떤 마음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책의 한 부분을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이번에도 프롤로그의 일부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듣고 갈게요. 언젠가 목소리의 형태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청각장애인 주인공의 동생 유즈루가 나올 때마다 아, 형제에게 장애가 있으면 과하게 행동하게 되는 게 있지 하며 유즈루에게 나 자신을 대입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다. 나 같은 아이들이 많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지낼까? 그 궁금증을 계기로 비장애 형제라는 용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비장애 형제 모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 모임의 소개글 중 형제에 대한 복잡한 감정, 나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와 차별, 타인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장애인인 내가 가지는 죄책감과 괴로움까지 장애 형제와 함께 살아온 경험은 다른 누구에게 이해받거나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라는 구절은 특히 인상 깊었다. 장애인 가정에서 자란 나의 어린 시절은 외로움과 고요함 그리고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려움을 겪던 그 시절이 문득 떠올라 서글퍼지면 그 사이사이에도 즐겁고 놀랍고 좋았던 순간이 분명 있었다고 스스로를 달래곤 했다. 어쩌면 소리를 제외한 채 동생과 내가 몰두하던 놀이들이 나의 고요함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면서. 순수하게 원일이와 어울리던 시기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분명 나와 원일이가 잘 보호받았고 행복한 순간들을 보냈다는 사실이 존재했다.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자꾸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기억해낸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책을 쓰면서는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어땠는지, 지금 장애인의 형제 자매 어린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궁금해지는 만큼 기억들을 꼼꼼히 더듬어 보려고 했었다. 나는 나의 가족을, 내 청각 장애인 동생을, 그 애와 함께 성장해온 나를 이해하고 싶었다. 최소한 나 자신에게라도 잘 설명하고 싶었다. 그래야 언젠가 내가 어머니가 되었을 때 아이에게 적어도 동정심과 이해심을 구분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았다. 내가 겪은 어려움과 저지른 실수가 무엇인지 알고서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단서는 사랑이었고 내가 언제 가장 사랑이 많았는지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어린이 때였다. 그리고 어린이였던 시절 내 곁에는 늘 원일이가 있었다.
켄스케 우시오가 작곡한 목소리의 형태 OST 타이틀곡 들려드렸습니다. 김나무 작가의 책 조금 불편해도 나랑 노니까 좋지에 담긴 글 프롤로그 이야기를 시작하며 한 부분 이렇게 신지 작가님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이 작가가 지금 최소한 나 자신에게라도 잘 설명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특히 눈에 들어와서 별표를 해두었습니다. 마지막 네. 부분에요. 네. 그래야 언젠가 내가 어머니가 되었을 때 아이에게 적어도 동정심과 이해심을 구분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았다. 이런 것들. 네. 어떤 에세이는 사실 그 자기 자신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쓰이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책이 작가님이 이 책을 왜 쓰게 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프롤로그에도 이렇게 나오고 네. 중간중간에 등장을 하는데 사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그 어린 시절에 겪은 여러 가지 일들과 자신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싶어서 좀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싶어서 쓰기 시작한 글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이런 에세이는 저는 약간 비유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그 지도에 빨간 점으로 You are here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걸 알게 해주는 글쓰기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이런 비유가 너무 찰떡입니다. 제가 약간 기록할 때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왜 할까 생각해 보면은 그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적음으로써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길을 통해서 여기에 왔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나의 지형이 어떻게 생겨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네. 있는 게 이렇게 좀 자전적인 이야기를 풀어서 쓸 때나 어린 시절을 에세이로 풀어낼 때에 쓰는 이가 얻게 되는 효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 책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무 작가님에겐 그 작업이 필요해서 이 글을 쓰셨고, 그리고 아마 이제 이야기를 닫는 부분에 이르렀을 때, 네. You are here 그 빨간 점이 생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쓰는 사람에게 그런 이제 깨달음을 주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읽는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걸 좀 짚고 싶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네. 에세이라고 하는 장르가 갖고 있는 당연한 속성이긴 한데 개인의 네. 그죠? 삶의 작가의 삶의 것들이 이렇게 좀 솔직하게 자유롭게 표현되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우리 카페인님들도 조금 주저주저 하시고 글 쓸 때 고민하시는 부분이 그런 지점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너무 내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거 해도 되나? 다른 사람들도 관심이 있을까? 뭐 이런 검열을 하다 보면 음, 또 이제 생략돼서 맞아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안 하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에세이는 개인적이려고 쓰는 거니까요. 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이나 아까 잠깐 언급했던 1인칭 가난 같은 책은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 아주 작은 부분까지 썼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작은 얘기를 해야 크게 공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큰 얘기를 해서 크게 공감받고 싶어 하잖아요. 구체적인 얘기 네. 이런 근데 것을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네. 그냥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물론 나무 작가님과 이 원일이라는 동생의 어린 시절은 저와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책을 보다 보면 유년의 어떤 그 놀이의 장면들도 떠오르고요. 맞아. 부모의 저런 말이 서운하고 저런 태도 때문에 굉장히 온 사랑을 다 얻은 것 같고 그랬던 순간들이 있지 하면서도 저의 어린 시절도 계속 겹쳐보게 되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창문 너머를 볼 수 있게 하는 거네요. 네.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우리 서로 지금 밑줄 그어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너무 칭찬하면 부담스러워서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안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린 그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테이블 아래로 버리는 네. 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하면 이제 그중에 걸리죠. 네. 그래서 이 책도 저도 다 좋았던 부분들이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쨌든 동생이 어렸을 때 열감기를 둘이 똑같이 앓는데 누나는 괜찮았고 이제 동생은 그 열감기를 며칠 앓고 나서 이제 청각에 손실이 온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뭐 사실 그 소리로 소통하지 않는 그 형제가
그러니까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만이 놀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막이 있는 비디오를 빌려서 같이 네. 본다든지 아니면 2층 침대가 들여왔을 때 둘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2층 침대 아래 위로 이렇게 서로가 다 읽은 그림책이나 만화책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아. 그 책 한 권을 펼칠 때마다 이제 머릿속에서는 아예 상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게 또 만화로 묘사되어 있기도 한데 그런 장면들도 되게 아름다웠고요. 음. 그냥 흔히 이제 이런 책을 볼 때 어렵고 힘든 한 가족사를 보게 되는 게 아닐까 하고 보지만 그 안에 되게 반짝이는 순간들이 그렇죠. 많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음. 또 이제 바둑 학원에 보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피아노 학원은 가기 싫었대요. 근데 피아노 학원은 생각해 보면 소리로 이루어진 세계고 그렇죠. 바둑은 소리가 필요 없는 세계였다는 그 표현도 그쵸. 등장을 해요. 그래서 둘이 나란히 음. 바둑 학원 가서 그러니까 소리가 필요 없는 곳에서는 동생 원일이가 되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있을 수 있어서 어. 나도 덩달아 평화로웠다 하는 부분들도 이 나무 작가님이 그렇게 기억을 더듬어서 썼기 음. 때문에 읽는 사람도 엄청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장면들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군요. 여기 보면 "내가 언제 가장 사랑이 많았는지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어린이 때였다."라고 이렇게 써 두셨는데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린이뿐만이 아니지만 이제 아무래도 내 위주로 그러니까 내 맞아요. 거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소리가 없는 세계에서의 소통까지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이제 지내왔던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풀어 주시니까 음.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나 큰 음. 이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딱 그 문장 보면서 근데 정말 사랑이 가장 많을 때는 어린이 시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음. 우리가 이렇게 때가 묻기 전에 그리고 여러 가지 편견과 이제 고정관념이나 이런 게 생기기 맞아요. 전에 정말 순수하게 사랑으로 존재했던 그 시절이 어린이였던 것 같고 음. 그래서 이 동생 원일이를 향해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누나로서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행동들과 또 원일이는 원일이대로 누나 그렇게 같이 놀아주는 누나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책 제목을 너무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조금 불편해도 나랑 노니까 좋지. 에 해당하는 두 사람의 어린 시절을 목격한 것 같아서 그 어.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자, 지금 여기서 한 부분을 더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앞에는 이제 프롤로그 부분이었다면 조금 뒤에 이제 어머니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그 음.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듣고 갈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일반 학교를 다니는 것은 원일이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엄마는 같은 반 아이 어머니들과 친분을 유지하려 공을 들였고 원일이의 숙제나 준비물을 빠뜨리지 않고 챙겨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자주 학교에 따라다녔고 원일이의 반 아이들 이름을 거의 알았다. 하지만 엄마는 내 친구들의 이름은 자주 잊어버리곤 했다. 민정이더러 은정이라고 했고 우리 집에 놀러온 친구도 잘 기억하지 못했다. 엄마가 원일이의 친구들 이름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고 부르는 것. 나는 그런 게 부러웠다. 그러니까 언젠가 너무 외롭던 시절에는 장애인 동생을 가져 적게 보살핌 받는 누나인 나를 누가 동정하는 것 같으면 그런 동정심마저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나는 외로움이나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집중하기보다는 각자의 삶을 더 알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 만큼은 나이를 먹었다. 나는 내가 가여운 만큼 원일이에게 바친 엄마의 젊은 시절과 아름다움과 눈물을 동정했었다. 하지만 거기엔 그저 동정만 하기엔 너무나 선명한 엄마 자신의 선택과 노력이 있었다. 장애인 아들을 어떻게 보살필지 결정하고 선택의 결과들을 감당해낸 실천의 시간들이 있었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렇게 엄마의 지나온 삶을 존중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면 나의 외로웠던 시간도 위로받는 기분이 든다.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운명을 던져주고 신이 바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나에게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신이다. 내가 믿는 건 사람이 어떻게든 자신의 의지와 희망과
곁에 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드레아 보첼리, 캐서린 젠킨스가 함께한 I Believe 들려드렸고요. 김나무 작가의 산문집 조금 불편해도 나랑 노니까 좋지에 수록된 글 엄마의 모험 한 부분 이렇게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아, 이 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또 엄마 얘기가 등장하네요. 네, 이 책을 읽다 보면 아까 이제 프롤로그에서는 나를 이해하고 싶어서 나에게 나의 어린 시절을 잘 설명하고 싶어서 쓰였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렇게 시작한 작업이 엄마 아빠가 겪어야만 했던 일들과 그 선택들 이런 것들 이해하고 또 동생 원일이가 그럼으로써 감당해야 됐던 어쨌든 스스로 선택할 수 없을 때 부모들이 치료나 이런 방법들을 선택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또 동생이 감당해야 했던 것들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면서 결국은 가족을 이해하는 데까지 넓어지는 이야기로 발전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읽으면서 굉장히 좋았고요. 이 책에서 되게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네. 이 어린 시절 기억들을 이렇게 끄집어낸다는 게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작업을 이제 망원동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에 살 때 비유한 그 부분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독립을 해서 처음으로 자취방에 살게 됐을 때 너무 낡은 집이었는데 네. 그 장판, 오래된 장판도 몇 번이나 닦고 그 위에 러그를 깔고 이런 체리색 몰딩 같은 것들도 다시 흰 페인트를 칠하고 근데 그 집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성의를 다해서 내가 살고 싶은 집으로 가꾸었던 경험에 대해서 아. 쓰면서 근데 그게 이 과거에 대해서도 비슷한 것 같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쓰신 글이 있어요. 근데 네. 옛날에는 안 좋은 기억들이 같이 딸려 올라오니까 아예 그것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고 싶었다면은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빛나는 순간들도 있고 내가 분명히 사랑받았던 기억들도 있고 원희르와 천진난만했던 한때도 있다면 그런 안 좋았던 기억들을 피하려고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 아. 하면서 이 삶의 성의를 다한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집을 청소하고 가꾸는 것이나 내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것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이런 에세이 글쓰기에서 와닿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네요. 정말. 그리고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 뭉클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운명을 던져주고 신이 바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나에게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음, 신이다. 네, 이런 부분들 맞아요. 저도 그 문장 너무 어, 좋아서 밑줄을 그었었고, 단단하게 느껴져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또 나무 작가님 덕분에 이제 청각장애인 둔 가족들에 대한 이해도 되게 깊어졌던 음. 것 같은데 이게 본인도 고등학교쯤 가서 아셨대요.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보통 친구들이 말하는 것 같지 않구나. 왜냐면 집에서 항상 그러니까 구화로 말하는 동생 아, 때문에 네. 크게 발화하거나 어. 입 모양을 이제 자음 모음 모양에 따라서 되게 크게 벌리거나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동작이 크고 이제 그쵸. 비언어적인 소통도 포함돼야 되니까 근데 그게 밖에서 봤을 때는 가족들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 시끄러운 가족으로 비치거나 하는데 네. 이게 이런 이해를 바탕에 깔고 보면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보이는 건데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런 순간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누군가를 내가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도 아니죠, 그건. 표면적으로 이렇게 판단 내릴 때 나 혼자 짐작하는 맞아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이런 사연이나 배경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되게 이렇게 비장의 형제에 대한 이런 용어들도 처음 알게 되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작가님이 알려주신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면서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유년 시절을 겹쳐볼 수 있었던 그런 책이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 북카페 에세이 테이블에 앉으셨던 저 왜 이렇게 자꾸 과거를 복귀하고 이렇게 헤집고 있을까요? 했던 그 분께도 정말 용기를 많이 주는 용기와 공감을 선물하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사실 뭐 시작을 나는 그냥 어린 시절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써보고 싶어라고 글쓰기를 시작했을 때 네. 저는 이 나무 작가님의 그 에필로그 부분처럼 결국 그 도착해 있는 지점이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설 쓰기가 그러하듯이.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유년에 대한 기억들 뭐 덮어놓고 싶은 음. 기억도 있을 거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을지라도 한번 김나무 작가님의 이 작업처럼 나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라도 써보는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쓰신다면 북카페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말머리 테이블로 하셔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우리 이야기로 갈게요. 청취자. 네. 그러면 이 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카페인 에세이 네. 오늘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보내주셨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이제 카페인님 에세이 만나볼게요. 오늘 어떤 분이 쓰신 에세이일지 귀 기울여 주시고요. 저승 이창락. 누구나 믿을 수는 있지만 누구도 증명하지 못하는 세계. 인간이기에 알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다. 외계인의 세계가 그럴 테고 저승 역시 마찬가지다. 갈 수는 있지만 돌아오지 못하기에 상상만으로 추론해야 하는 세계. 그렇기에 나라마다 민족마다 혹은 가족마다 저승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다. 그렇다면 픽사가 그리는 저승은 어떤 모습일까? 기본적으로는 이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설정이다. 저승의 세계는 이승만큼 드넓으며 그곳에서도 각자 직업이 있고 술을 마시며 다양한 취미 활동까지 한다. 심지어 죽음도 맞이한다. 픽사는 이렇게 구축한 저승의 세계관 안에서만 이야기를 풀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극적이길 바랐는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고리를 마련한다. 그리고 그 고리를 통해 주인공 미구엘이 저승으로 향한다. 이때 미구엘에게는 다시 이승으로 돌아와야 하는 제약 조건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 조건 아래서 펼쳐지는 미구엘의 활동이 이 애니메이션의 줄기가 된다. 영화 리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기에 줄거리보다는 저승이라는 설정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영화 속 저승과 이승을 이어주는 것은 꽃길이다. 멕시코의 전통인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속 미구엘의 가족들은 조상을 위해 아름다운 꽃잎을 집까지 뿌려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한다. 그 꽃길을 걸어 조상들은 후손들의 집에 오고 죽은 자의 날을 즐거이 보낸다. 하지만 이 꽃길을 걷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후손들이 꽃잎을 뿌려두지 않아서? 그렇다면 꽃잎을 구할 수 없는 곳에 사는 이들은 어쩌란 말인가? 혹은 꽃잎을 살 경제력이 없는 후손들은 어쩌란 말인가? 픽사는 코코가 가족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고 친절히 물질적인 것이 가족과 조상을 연결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대신 이승과 저승, 가족과 가족, 조상과 후손을 연결해주는 것은 기억이라 말하고 있다. 코코에서 죽은 자가 이승의 꽃길을 걷기 위해서는 출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출국 심사의 조건은 단 하나, 그의 사진이 이승에 모셔져 있느냐의 여부다. 영화 속에서는 재단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예상하건대 지갑이라든지 품속이라든지 간직하고 싶어하는 이가 사진을 꼭 안고 있다면 출국 심사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마저도 없는 이들, 자신의 사진을 간직해줄 이가 없는 이들, 그들은 영원히 저승에서만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승 세계의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저승에 온 그들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는 소멸한다고 표현된 저승의 죽음, 그것을 불러오는 단 하나의 조건은 잊혀짐이다.
이승에서 자신을 기억하는 이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때 영혼은 저승에서마저 소멸한다. 사진과 기억, 이 두 가지를 저승과 이승의 연결고리로 삼은 것은 픽사의 영리한 결정이었다. 다양한 신과 다양한 풍습으로 그려지는 저승을 이토록 보편적인 조건으로 풀어냄으로써 픽사는 세계 어디에서도 통할 만한 저승을 구축해낼 수 있었다. 조상을 기리는 어떤 모습에서도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거나 그들의 기억을 되돌아보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 두 가지가 없다면 사실 기리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행동에 불과하니까 말이다. 기억한다는 말. 누군가는 그 말이 너무 흔해졌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그 말을 지겨워하기도 한다. 그런 이들에게 만약 코코를 보여준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별것 아닌 이야기를 길게도 하네. 그런 이들에게 코코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별것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면 조금 더 오래 나누어도 괜찮다고. 네, 카페인님 에세이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코코 별것 아닌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코코를 떠올리면서 또 들었고요. 좀 듣다 보니까 이게 진짜 기억한다는 거, 한 사람을 기린다는 행위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요즘은 그 갑자기 그 설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제사 네. 생각도 나고 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본질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기리는 것, 같이 기억하는 것일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두 군데, 최근까지는 아닌데 몇 년 안에 있었던 두 군데 장례식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들을 그 살아생전의 다양한 사진들을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하거나 혹은 이렇게 벽에 붙여두거나 이런 곳들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분에 대한 얘기도 나누게 되고요. 같이 이제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그렇게 같이 기린다는 게 그 시간이 주는 더 깊은 의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딱 그 경험이 생각나는 글이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많이 있는 그런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이런 어떤 문화 산물을 가지고서 이제 약간 감상문처럼 하면서 자신의 또 생각을 음. 풀어낸 그런 에세이인 거잖아요. 네. 여기서는 코코 여기서 그 영화 리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기에라고 하신 네네. 것처럼 이 기억과 잊혀짐에 대한 음.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그게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글 쓰시는 것도 좋은 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할 때 인용할 수 있는 맞아요. 다른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오는 거? 사실 막 그런 책 리뷰, 영화 리뷰 어려워하시기도 하는데 네. 그게 우리는 평론가가 아니잖아요. 그쵸. 에세이를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꼭 어렸을 때처럼 막 여기서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의도. 다음 뭐 그 어떤 물건이 상징했던 것은 우리의 답을 맞추려고 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작품을 봤을 때 그냥 나한테 들었던 느낌에 그렇죠. 솔직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장면에서 옛날 기억이 떠올랐을 음.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하나의 키워드를 잡고 쓰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에세이 쓸 때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내가 좋았던 작품에서 내 얘기를 풀어 써보는 그쵸. 거 요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네. 이런 형식도 있다는 거. 이제 아셨죠? 카페인님들? 네. 네. 또 도전하셨다면 항상 결과물을 말머리 테이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북카페 홈페이지예요.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다음 주 또 이제 조금 더 봄이 깊어졌을 텐데 또 네. 어떤 책으로 만나게 될지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코 OST에서 한 곡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나탈리아 라푸르카데의 Remember Me입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